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인구의 모든 것, 인구라는 단어 엄청나게 많이 들어서고 인구 오너스 시대다, 인구 경제학이다 라는 표현이 들어설 만큼 인구가 우리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 우리나라 인구를 특별히 들여다보면 인구 구조의 변화가 이미 시작된 그런 시점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역시 인구 구조의 변화가 있으니까 비즈니스의 전략도 변화해야 될 수밖에 없다. 결국은 4P라고 하죠. 프로덕트, 제품에 있어서, 또 프라이스, 가격에 있어서, 또 플레이스, 이 유통에 있어서, 프로모션, 이런 마케팅이나 접근 방식에 있어서 다 비즈니스 전략이 바뀌어야 되겠죠. 인구 구조가 바뀌니까요. 그리고 인구가 정말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기업들이 어떤 대응을 실제로 하고 있고 어떤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지, 그 안에서 이 삶의 변화, 인구 구조의 변화, 그리고 우리 자신의 변화, 기업의 변화, 또 투자의 방향성의 변화, 여러 가지 것들을 실제로 실감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경할문 여러분,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이번 주는 바로 2020년 재정정책 전망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손쉽게, 상대적으로 손쉽게 그 나라 경제가 내년 어떻게 될 것인지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하나가 재정정책의 방향, 그리고 또 하나가 통화정책의 방향,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도움이 되실 거다라는 말씀을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020년 예산안이 이미 발표가 됐고 이제 통과를 앞두고 있죠. 물론 약 12월 초쯤에는 국회 통과하는 과정에서 소폭의 조정이 있겠지만 그런 관점에서 지금 현재 이 예산안이 어떻게 쓸 것인지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고, 물론 소폭의 조정은 있지만 그 거대한 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2020년 예산안으로 본 재정 운용 계획 한번 먼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그 재정 운용 계획 그리고 2020년 예산안 보도자료를 통해서 발표가 됐습니다. 국민중심 경제강국이라는 타이틀을 강조해서 발표했고요. 이 보도자료는 제 블로그에 같이 공지를 해 놓으실 테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받아 보셔서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실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1년 전쯤에는 2019년 예산안을 제가 여러분들께 발표해 드렸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 1년 후에 또 지나서 2020년 예산안을 발표를 했고, 역시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는 자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2018년 계획, 그러니까 2018년에 2019년 예산안을 발표했을 때와 2019년 현재 2020년 예산안을 발표했을 때 두 가지를 좀 비교해서 제가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 당시 이맘때죠. 이맘때 2019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2019년을 470조 원, 471조 원을 계획을 하면서 20년, 21년, 22년, 23년, 22년까지죠. 5개년의 계획이니까요. 이게 발표가 됐는데 이번 2019년 지금에 발표된 예산안에 따르면 그 앞으로의 스케줄이 그때보다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이 계획되고 있다. 사실 이때도 2019년에는 확장적 예산안 혹은 슈퍼 예산 이런 표현을 쓸 만큼 굉장히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을 강조하는 재정정책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그거보다 한층 더 강화된 슈퍼 예산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안의 전체 스케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계열적으로 보시면 이 예산이 계속 꾸준히 증가는 하고 있죠. 예산이 증가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증가 속도가 어느 정도일까? 사실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9년 예산안을 발표하던 2018년 당시에도 예산을 9.5%나 늘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예산을 가장 큰 폭으로 늘리는 그런 역할을 했었다라고 한다면 2020년에도 그 수준을 유지하는 정도의 9%대의 높은 예산 증가 속도를 계획하고 있는 그런 정도의 예산안, 그러니까 2020년도 역시 슈퍼 예산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슈퍼 예산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이슈가 제기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슈가 되는 것들 중에 하나는 이것은 세입에 대한 계획이고요. 이것은 세출에 대한 계획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세금을 어떻게 거둬서 세금을 얼마만큼 쓸 것인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2019년을 보면 보세요. 세입이 세출보다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가게가 한 달 수입이 100만 원이 될 거야. 그중에 90만 원을 쓸 거야 하는 구조였었다면 2020년의 구조는 세입보다 세출이 많아요. 100만 원 버는 집이 이번 달에는 120만 원 써보자 하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라는 지적을 받는 것이죠. 첫 번째. 두 번째는 증가율입니다.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보신 것처럼 세입의 증가율은 1.2%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들어올 돈은 얼마 없는 거예요.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니까 부동산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양도세라든가 재산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 이런 세금도 줄고 기업 경기가 이렇게 위축된 상황 하에서 법인세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도 위축되고 소득도 위축되고 이런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세입이 크게 늘지 못하는 구조화에 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재정정책의 변화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조세정책. 예. 조세정책이 더 발휘되면 그럴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어쨌든 세입, 들어올 돈은 얼마 없는데 세출의 증가 속도는 9.3%. 이것은 굉장히 강도 높은 확장적 재정지출 계획이다. 많은 재정 건전성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라고 진단하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또 한 가지 근거는 바로 국가 채무 문제입니다. 국가 채무가 이거는 기재부의 발표입니다. 기재부의 발표에 따르면 국가 채무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국가 채무는 거의 단 한 번도 줄지 않았죠. 그러니까 국가 채무가 느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얼마나 늘었는지, 얼마만큼 늘었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이게 느는 거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계부채도 마찬가지죠. 가계부채 1000조 원, 1500조 원, 1600조 원 이 늘어나는 현상이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소득의 증가 속도보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빠르다든가 아니면 GDP 증가 속도보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빠르다든가 인구는 안 느는데 가계부채만 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다른 것과 견주어서 봐야 되는 거죠. 견주어서 볼 가장 대표적인 지표가 GDP 대비 국가 채무의 비중이죠. 근데 GDP 대비 국가 채무의 비중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20년, 21년 계속 이렇게 늘어날 것이다 라고 기재부가 이번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 이거 국가 채무 심각하겠네. 이거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 상당하겠네 라고 보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미 빚져서 어떤 대응책을 마련했어요. 이해 가시죠? 이미 빚을 다 져가지고 지금 급한 먼 불을 껐어요. 근데 다른 급한 불이 발생했을 때는 추가적인 빚을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우려가 되는 거죠. 지금은 총동원하는 노력을 다 해가고 있다. 그런데 국가 채무, 재정 건전성이 이렇게 악화되면 굉장한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의 대응력이 추가적인 재정정책 카드가 손실되는 거예요. 이 중요한 카드를 지금 쓰게 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편성됐나가 아니라 어떻게 쓰여지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한 TV 대담에서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한테 용돈을 주는데 100원 주다가 200원 준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100원을 주든 200원을 주든 그걸 우유 사 먹는 데 쓸 것이냐
불량식품 사 먹는 데 쓸 것이냐, 그 준 용돈을 어디다 쓸 것이냐에 따라서 아이의 건강이나 후의 결과는 다 달라질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쓰여지느냐를 좀 봐야 됩니다. 근데 그 세부적인 디테일한 얘기를 다 해드리긴 시간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증가율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목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보건복지 고용 부문은 계속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이 12가지 항목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영역이 보건복지 고용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513조 원 정도 되는 예산안 규모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덩어리가 이 1번이다. 근데 그 덩어리의 1번이 상당히 높은 속도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니까 내년 예산안도 보건복지 고용에 많이 쓰겠다라는 거예요. 일자리 예산이라든가 보건복지 분야에 많이 쓰겠다라는 얘기고요. 더 중요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기이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보면 정부 정책의 방향이 전환됐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어쩌면 2018년까지만 해도 전폭적으로 이 비중이 가장 많았고 여기에 증가 속도가 가장 빨랐는데, 그러니까 분배를 위한 정책이죠.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대책들에 더 초점을 뒀었는데 분배가 아닌 어떤 정책에 더 신경을 씁니까?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영역, 환경 분야, R&D 분야, 산업 중소 에너지 분야, SOC 분야, 이런 영역에 걸쳐서 뭐 하는 겁니까? 예산을 굉장히 확장적으로 지출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두드러지는 요소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경기 부양적으로 예산안을 편성했다라고 판단 내리는 대목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보면 우리나라가 2020년에 어떻게 국가를 운영할 것인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디테일하게 들어간다면 기본적으로 환경, R&D, 산업 중소 에너지, SOC는 경제를 직간접적으로 부양시키는 데 초점이 있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제가 강조해드리고 싶은 것은 R&D입니다. 그리고 산업 중소 에너지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뭐냐면 지금 한일 무역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2020년 최우선 정책 기조로 둘 영역이 뭐냐면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예요. 소재 부품 장비를 국산화해 나가기 위해서 예산을 엄청나게 투입한 거고요. 그리고 R&D 예산 증가한 거 보세요. R&D 예산을 이 분야에 본격적으로 투입해서,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R&D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사적 소유물이 아닙니다. 기술 개발이 되면 그게 그 기업이 기술 개발하면 그 기업만 그 효과를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산업이나 국가 전체나 혹은 세계로까지 그 영향이 미쳐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공공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R&D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될 영역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R&D 예산이 투입이 되는 것이고, 그 R&D 예산을 활용해서 저도 몇 가지 R&D 예산이 투입되는 과정에서 심사를 나갈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R&D 예산을 어떤 분야에 공급을 하는데, 이번에도 전기자동차 충전 부문에 R&D 예산이 투입되는데 뭐가 있냐면 R&D 예산을 투입하면 누군가 그것을 가져가잖아요. 그럼 그 R&D 자금을 활용해서 정말 연구개발해서 실제 성과가 있을 만한 기업을 선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선정하는 기업은 R&D 예산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본도 매칭 펀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예산과 민간 자본이 맞물려서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는,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를, 정부 예산 지출을 확대 편성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쓰여지나라는 것을 보려면 또 이것만 가지고도 굉장히 길게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짧게만 말씀드리면 4대 중점 투자 분야가 있습니다. 제가 이 파일도 함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기재부에서 작성한 그 파일이고요. 이미 기재부 홈페이지에도 있습니다. 제가 제 블로그에도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중점 투자 분야, 4대 중점 투자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재 부품 장비의 자립화, 국산화, 이 부분. 그러니까 자립화에는 국산화 내지는 대체,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른 나라로의 대체, 일본이 아닌 대체, 이것까지 포함이 됩니다. 이 부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고요. DNA 더하기 빅3. 그래서 DNA는 데이터, 네트워크, 그리고 A는 AI. 그러니까 데이터, 네트워크, AI 경제, 디지털 경제를 가속하기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겠다. 그리고 미래에 필요로 하는 그런 분야의 인재를 적극적으로 양성하겠다 하는 컨셉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혁신 인재를 양성해줘. 우리 소재 첨단화를 진행하려면 소재 첨단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영역에 많은 인재를 배출할 수 있도록 뭐 대학에 지원을 한다든가 그런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하는 이런 노력들을 하겠죠. 그리고 창업 벤처 투자를 더 확대하겠다. 이게 다 뭡니까? 투자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중점적으로 정부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하겠다라는 계획인 것이죠. 이런 것들을 보면 앞으로 2020년 재정정책이 그리고 국가 운영이 어떻게 될 것인지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고, 사실 여기서 더 뜯어보면 이 안에서 투자 의사결정 할 거리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항상 우리는 이 불확실한 경제 환경 하에서 이 불확실성을 줄여나가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가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한 노력에는 아마도 먼저 미래 경제, 소위 말하는 2020년 경제를 먼저 들여다보는 그런 습관화된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특히 2020년 재정운용계획, 재정정책의 방향성을 읽을 수 있는 이 예산안 내용을 잘 필독하셔서 여러분들 2020년 어떻게 투자 의사결정 하실 것인지, 어떤 식으로 내가 기업이라면 어떤 식으로 또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어떤 예산을 또 우리가 활용해서 더 좋은 경영 의사결정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주 경제 읽어준 남자 마무리하겠습니다.